나타난 스마트 도주. 경찰입니다. 일단 잠시 내려주세요. 여성이 피해자이고 연쇄살인범 조광천이 마지막 피해자를 물었다고. 수경. 내 동생 어딨는지 그것만 제발 그것만 말해줘. 손들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극장가는 남남남 케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화는 역시 남자 셋 주인공의 영화 살인의뢰입니다. 살인의뢰. 네. 벌써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하고 오랜만에 또 범죄 스릴러 영화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범죄 스릴러 영화의 성적표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한국 영화 가운데 이제 그 유행이 있잖아요. 네. 그냥 한국 범죄 스릴러의 그 유행을 처음 이제 탁 스파크를 일으킨 작품이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가 탁 아직도 스파크를 손짓해요. 일으키면서 한 3, 4년 동안 계속 스릴러 영화만 쭉 나왔습니다. 뭐 추격자도 있었고요. 예, 계속. 거기에서 이제 종지부를 딱 찍어준 영화가 있었죠. 바로 뭐였죠? 나홍진 감독의 황해. 그 이후부터는 스릴러 부분이 좀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번에 그 살인 의뢰라는 작품이 스릴러 영화로 나와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네. 예. 저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뻔한 스릴러 영화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신인의 패기가 좀 느껴졌어요. 신인 이 감독의? 첫 작품인데 이를테면 첫 번째 테이크가 롱테이크로 찍었더라고요. 물론 버드맨 같은 아주 대단한 어마어마한 촬영상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경찰서의 그런 복잡한 상황을 롱테이크로 찍는다거나 그리고 항공 촬영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군데서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이나 컨트라스트 같은 것도 약간 나름대로 엣지를 주려고 색깔을 주려고 막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한 신인을 워낙 오랜만에 본 것 같다. 그래도 나름 고집 좀 부렸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강윤정 교수님하고 완전히 상반된 감상을 가졌어요. 신인 감독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참신성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기존의 그 연쇄살인 범죄 스릴러에 조금 다르게 가보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차별성. 노력밖에 못 봤다.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서사가 강해야 되는 장르입니다. 네. 사실 서사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도 나오고 미장센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조명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인 감독으로서의 패기가 드러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대리성 부른 나무다라고 네.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사성 자체가 진부해 버리면 그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화 굉장히 독특했던 점은 일단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범인이 잡으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려고 하지? 분명히 연쇄살인만 하는데 벌써 잡으면 누가 살인을 저지?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게- 그때부터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차별적 진부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 연쇄살인범을 잡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단 영화가 다른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범죄 스릴러하고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혹이 읽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수가 읽힌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적 복수극으로 가겠구나. 저 감옥에 간 연쇄살인범을 어떻게 법이 이거를 응징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적 응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스릴러적인 동력을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수가 웬만한 영화 보시는 분들은 딱 읽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면 왜 이런 잔혹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서 이거를 왜 관객들이 돈을 내고 봐야 돼? 물론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요즘 정말 세상이 흉흉한데 저런 것들을 영화로 보면서 저런 범죄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않을까. 목욕탕 씬 어땠어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통쾌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액션 중에 김희성 씨가 액션을 그렇게 잘 소화해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둘이 싸우는 장면에서는 나도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선택한 액션 장면에서는 흥미롭다. 그리고 김희성이 거기까지 해낼 줄 몰랐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네. 저는 잔인한 장면을 병원에서 왜
죄 없는 그 교도관들 그 아, 목이 맞아요, 이런 맞아요. 장면들은 네. 전 정말 못 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잔혹함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사이코패스란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여주곤 있지만 그건 굉장히 좀 진부한 선택이었죠. 사이코패스를 살인 방법으로 자꾸 성격을 묘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이제 더 악마를 잔인해질 보았다 해서 거예요. 끝났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가령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걸 보면은 서스펜스, 다시 말해서 긴장감을 통해서 범죄 현장을 보여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상상이 더 무섭다는 그래. 걸 확인시켜주는 영화가 바로 코엔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하급 영화들은 보여주는 걸로 잔인한 거. 약간 보는 게 더 무서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예,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서스펜스를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것은 좀 게으른 생각이죠. 아까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정말 명장면이 그 하베르 바르뎀이 그 어떤 슈퍼에 맞아요, 들어가지고 네. 노인한테 Call it. Call it, yes. For what? Just call it. I didn't put nothing up. Yes, you did. You've been putting it up your whole life. You just didn't know it. 안 맞추면 죽을 것 같아. 어. 근데 그때 확 식은땀이 흐르는 거야. 관객도 마찬가지. 안 맞추면 저 노인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진짜 총을 들어 쏘거나 이런 장면 하나도 안 나와도 그러니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게 진짜 스릴러죠. 예. 자, 어쨌든 이번 영화를 보면서 박성웅 씨의 그 정말 소름 끼치는 미소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근데 살인범인 줄 알고 제가 기겁을 했거든요. 본인이 혈압이 올라서 시사를 못 받다잖아요. 본인 연기를 보면서 혈압이 너무 올랐대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병원 실려가서 이제 저녁에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리자면 근데 박성호 씨 이런 영화는 이번에 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김상경 씨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느 정도 정점에서 끝내야지 계속 그 이미지를 자기 복제하다 보면은 관객들도 아 다음 연기 뭔지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김상경 씨는 왜요? 형사 역할을 할 때 다른 형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그 형사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입과 눈 근육으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찡그리고 그 부분에서 연기를 좀 새롭게 볼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좀 아쉽습니다. 김상경 씨는 살인의 추억의 그 형사 역과 이 영화에서의 형사 역이 우리 강윤정 교수님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살인의 추억의 형사 역은 그래도 뭔가 아우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게 빠져 있어. 왜요? 여동생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그런 있는데도? 자기의 사적인 문제가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서 훨씬 더 감정적으로 이제 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한마디로 아 살인의 추억의 김상경은 김상경의 솜씨가 아니었구나. 아, 감독이. 봉준호의 솜씨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예.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 김상경 씨의 연기가 업앤다운 심해요. 근데 좀 연출 못하는 감독을 만났을 때는 참 아쉽게 뭐 타워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지만 그리고 연출을 잘하는 뭐 홍상수 감독이라든가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 영화에 나올 때는 굉장히 빛이 나요. 좋은 감독을 만나야겠네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배우의 업다운을 떠나서 영화 자체의 업다운을 두 분과 함께 판결을 좀 그렇다 그렇죠? 저희가 무슨 배심원 견해를. 여러분의 견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바꾸시면 어떡해요? 다시 엣지 있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거보다 그래서 탁 내리는 게 훨씬 더 역동적이잖아. 오락가락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튼 우리 최평론가님은 다운 그리고 강유정 교수님은 네. 이렇게 한 줄 평을 하자면 스타일은 그래도 눈길을 끌었지만 내용은 점점점. 네. 최평론가님. 뻔한 진부함. 아니야. 이건 너무 뻔하다. 네. 좀 신선한 표현 없을까? 그거 좋네요. 네. 좀 신선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 네. 좀 신선할 수 없을까? 한 줄평. 예. 신선하지 않아서 다운을 해주셨다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두 편의 추천 영화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레이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그랬죠. 사실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야하다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나 봐요. 남자 여자 가는 거 말고요. 여여 커플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네. 남성이 보기에는 끝까지 소름 돋는 아주 도대체 오글거려서 볼 수 없다라는 식의 그래요? 성적 판타지예요. 여성적 성적 판타지를 건드린 작품이기 여성적. 때문에 남자분들이 야하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서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작품이고요. 이 여배우가 다코타 존슨이라는 여배우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제가 볼 때 보고 나서 알아봤더니 멜라니 그리피스 딸이더라고요. 이 멜라니 그리피스라는 배우가 캔디 보이스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톤 존슨과 멜라니 그리피스 사이에 태어난 이 여성의 매력을 좀 주목했으면 싶고 소설보다 덜 야합니다. 소설에서는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순화된 그런 또 SM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엄마들을 위한 포르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네. 리바이어던. 네,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죠. 토마스 홉스가 쓴 저서 제목이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욥기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이름이 또 리바이어던이에요.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이렇게 강제 수용당해요. 시에. 그래서 그 시장하고 이제 그 대립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시장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친구인 변호사를 이제 자기가 불러서 어떻게 시장하고 좀 맞설 수 있느냐 했더니 친구가 그 시장의 어떤 비리나 부정 이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서 그거를 무기로 해서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펼쳐집니다. 이게 러시아 영화인데요. 그 지금 뭐 러시아의 그 상황이라든가 현실적인 부조리 또는 뭐 종교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사회의 그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체제가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 혹은 그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현실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Dear Kwon, I'm in an airplane for Seoul. 이야기는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나 유명한 희곡 잃어버린 편지처럼 편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편지가 한 장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 장 중에 한 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홍상수의 나른한 변화가 느껴지는 작품 자유의 언덕입니다. I found a guest house near your place. It's very, very close to your place. Maybe 5 minutes walking distance. 자유의 언덕에는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차이인데요. 주인공은 일본에서 한국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다 보니 그들은 모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네이티브처럼 유창한 영어를 쓰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I usually like Japanese people. They are very nice, very polite and clean. Yes. But being polite and clean is just being polite and clean. It's not something you love or respect for. 이 간단한 의사소통이 때로는 한국어를 나누는 사람들보다 더 간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피상적인 관계만 나누게 되는데요. 과연 언어란 인간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도구일까요? Time is not a real thing. Like your body, my body, or this table. Our brain makes up the mind frame of time continuity, past and present and future. 두 번째는 시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라는 건데요. 영화라는 여성을 찾아온 몰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일주일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영화라는 여성은 일주일 후 이 편지를 읽게 되는데요. 이 일주일의 시차가 묘하게 영화에선 현재로 그리고 그녀에겐 과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I will be at the cafe after
10:30 p.m. If you want to see me as someone more than a friend, come. 이 시차는 카페 자유언덕을 가게 되는 순간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과연 꿈에서 일어난 일인지 상상인지 아니 현재인지 과거인지 마구 뒤섞이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뒤섞임이 홍상수의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드디어 모리가 영화와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포옹을 하고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 나누는 듯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는 뛰어넘어서 과거를 회상하듯 모리의 톡백이 이어지는데요. Next day, we left together for Japan. We had 2 children, 1 daughter and 1 boy. The firstborn daughter is very strong and big. 저 역시도 홍상수 영화답지 않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모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피엔딩은 꿈일까요? 아니면 상상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이쯤 되면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확신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How are you? I don't know. I drink so much. 이 의도들을 한번 모아보자면 이런 것 아닐까요? 영화는 편집의 마술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일어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사건의 순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홍상수가 자유언덕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은 영화의 질문,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다시 편집한 현재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을 향해 스스로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시간과 공간에 걸려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누군가는 홍상수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홍상수가 이제 좀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홍상수는 지적 허영이 너무 심해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무척 매력적인 감독입니다. 그는 영화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영화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현재 몇 안 되는 영화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은영 씨, 네.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요? 네, 지난 여름에 퀴즈. 흥행에 성공한 영화예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거 감독이 누구게요? 감독이요? 네. 감독까지 제가 알아야 되나요? 지금 감독이 아니라 배우도 누군지 기억이 가물가물. 아, 기억나네요. 손예진 씨가 많이 와. 늙었다고 악평을 했다가 제가 더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지금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감기 기억상실증 네. 걸리셨구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냥 깜빡깜빡 하는데 예. 감독까지 알고 영화를 봐야 되나요?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네. 사실 뭐 그렇게 감독까지 알 필요도 없고 또 감독 이름을 알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 수도 적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의 이 작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국 영화의 작가가 사라졌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주제군요? 맞습니다. 한국 영화의 작가란 과연 무엇이고 왜 제가 작가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린 건지 지금부터 까칠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내드린 퀴즈의 주인공이죠.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이석훈 감독 되겠습니다. 가수 이석훈은 아는데 감독 이석훈은 솔직히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내친 김에 퀴즈 하나 더 낼게요. 또요? 지난해 초 800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죠. 수상한 그녀. 기억하시죠? 이 영화의 감독 이름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바로 도가니를 연출했던 황동혁 감독입니다. 도가니를 연출했던 감독이 수상한 그녀라. 뭔가 좀 완전히 상반된 느낌의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요즘 영화 감독들은 대기업 투자 배급사에 그냥 고용되는 테크니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야.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획된 영화의 연출자로 기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 같은 해프닝도 벌어지는데요. 이 영화 감독이 원래 이명세 감독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감독이 교체됐죠. 네, 바로 이 스파이라는 영화의 감독 교체 사건이
한국 영화에서 작가가 실종된 현상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작가의 몰락을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런데 작가와 작가가 아닌 것의 차이는 뭐죠? 영화 사조 중에요. 작가주의란 말이 있어요. 이게 5, 60년대 프랑스 영화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화는 감독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감독의 예술이다.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작가주의라는 말을 예전엔 적지 않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90년대 한국 영화가 그랬습니다. 작가로서의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감독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대죠. 일단 앞서 말씀하신 이명세 감독도 그 가운데 한 분이었죠. 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영화는 정말 독특하고도 인상적인 영화였죠. 네, 그 밖에 어떤 감독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된 박철수 감독이 바로 90년대 중후반에 301, 302 이런 영화로 두각을 드러냈고요. 네. 또 거짓말 같은 센세이셔널한 작품을 내놓은 장선우 감독, 90년대에 아주 잘 나가는 작가주의 감독이었죠. 네, 그 밖에 3인조의 박찬욱, 조용한 가족, 반치광의 김지훈, 또 간첩 리철진의 장진, 초록물고기 박하사탕의 이창동,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홍상수. 야, 이런 감독들이 기억나네요. 야성 같은 감독들이죠. 네. 김기덕 감독도 야생동물 보호구역, 또 악어, 파란 대문 이런 영화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화를 보는 대중들 입장에선 작가주의의 몰락이나 후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영화가 괜찮으면 즐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죠. 하지만 작가주의는요, 한 시대를 통찰하는 작가의 시선을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가의 목소리가 아닌 흥행을 전제로 한 자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리가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흥행한다, 흥행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에서만 시나리오를 쓰면 늘 거기서 거기인 영화만 나오게 된다. 그리고 또 독창성도 사라진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정리의 화신이야. 사실 요즘 한국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감독들의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흥행 컨셉에 딱 맞는 기성복 같은 영화만 쏟아지고 있죠. 그게 다 작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가가 아닌 자본이 예술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까칠한 시선의 주제 정말 의미심장하고 묵직하네요. 한국 영화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뭐 그게 저는 일종의 졸부 현상이라고 봅니다. 졸부 현상? 예, 그러니까 충무로에 토착 자본이 형성되기 전에 네.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무조건 돈을 벌고 보자. 그러니까 수익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작가들의 몰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한국 영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약간 네.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자기 생각과 독창성을 지닌 작가주의 감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뻔한 덕담이잖아요. 뻔한 게 진리잖아요. 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작가주의가 될 수 있는 멍석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지금. 오늘은 저한테까지 까칠하신 거죠? 네, 지금까지 최강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재즈 음악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영화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한 편의 영화를 OST로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음악은 영화다. 오늘의 영화는 사이드웨이스입니다. 뭐 하나 잘나거나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영어 교사.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심한 남자 마일즈는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I'm a thumbprint on the window of a skyscraper. I'm a smudge of excrement on a tissue surging out to sea with 1,000,000 tons of raw silt.
the glass up and examine the wine against the light. You're looking for color and clarity. 이런 마일즈도 생기를 찾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맛 좋은 와인을 맛볼 때입니다. 와인 애호가인 그는 이혼의 상처를 오직 와인으로 달래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인잔에 코를 깊숙이 넣어서 향을 음미하고 와인으로 마치 가글을 하듯 혀에 마찰시키면서 제대로 맛을 만끽하는 마일즈. 이럴 때만큼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놓고 출간이 될지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인 잭의 총각 파티를 겸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일즈. 여행지는 와인 애호가답게 산타바바라의 와인 농장지대입니다. 자동차로 농장 사이사이의 평원을 달리고 와이너리를 순회하며 각종 와인을 시음하고 생각만 해도 근사하죠. 아, 저도 그렇게 산타바바라로 떠나고 싶네요. Miles. Oh, hi, Maya. see you. How are you? I'm good. 와이너리를 순회하던 마일즈는 우연히 여행지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름다운 웨이트리스 마야를 다시 만나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편 동행인 친구 잭은 워낙 여자를 밝히는 인물이라 결혼을 코앞에 둔 사실을 숨긴 채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섹시녀 스테파니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죠. 자, 이들의 여행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마일즈의 소설은, 또 마일즈와 마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I like how wine continues to evolve. Like if I opened a bottle of wine today, it would taste different than if I'd opened it on any other day. And it's constantly evolving and gaining complexity. And then it begins its steady, inevitable decline. 얘기를 들어보니 어째 꼭 와인이 사람의 인생 같습니다. 변화도 있고 굴곡도 있고 좋은 순간이 있지만 결국 끝나고 마는. 딱히 특별할 건 없지만 좋아하는 와인을 따는 날이 좋은 순간이 되는 뭐 그런 게 인생이겠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와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도요. 사이드웨이스였습니다.